자, 뉴스 정면 승부 4부의 두 번째 순서죠.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 치고 얘기 나눠보는 천막회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천막회인데 모두 셋 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었네요. 자, 오늘 두 분 나와 계신데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파업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저희가 오늘 방송 1부에서도 이 파업 얘기를 했는데 화물연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카드 정부가 결국 꺼내 들었는데 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들이 우선 대상이라고 하는데 뭐 화물연대는 이거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예, 이게 2004년도에 이 화물운송법에 도입됐습니다. 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고요. 2012년에 아마 민주당 이윤석 의원인가도 이번에 위헌성 문제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법에 들어와서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이게 헌법상 근로의 자유,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강제 노동, 강제 근로를 강요당할 자유 부분에 침해가 있고요. 예. 또 직업 선택의 자유, 자유롭게 자기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성도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직업 선택하고 솔직히 어떤 연관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근로자로 보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자기의 어떤 직업으로서 이 부분을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건데 자영업자로 본다고 하면 선택의 자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강제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화물운송법 12조 이행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형사처벌할 때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추상적인 규정이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불응하고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 초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서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아마 위헌성 문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해서 형사 기소가 된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된 분들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조청래 부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위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강제 근로, 이 근로 선택의 자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것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주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 화물 총파업이 두 차례나 있었어요. 한 해에. 예.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지금 법제화 됐던 건데 당시에 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제 노동이나 뭐 강제 근로 이 부분 개념을 몰라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가지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고 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의 12조 1항에 그런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헌법의 기본 기반이 자유시장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우리 기본 시장의 질서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 경제와 국가 전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또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 헌법 소원을 내든지 뭐 그 뒤에 하면 되는데 지금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은 중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법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생산 현장이 지금 다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 무슨 뭐 철강 주유소 다 중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고 하루에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난다면 이게 국가 경제의 위해를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이번 사태 이후에 정돈되고 난 뒤에 뭐 정치권과 율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반헌법적이다 법률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 지금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뻔히 보고서도 손을 놓는 거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딱 1분씩만 드릴 테니까요. 요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이거 여쭤본 적이 있는데 안전운임제 이게 도입 전과 도입 후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안전운임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1분씩만 말씀해 주시죠. 자, 누가 먼저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원래 이제 최초 18년에 도입될 때요. 예. 일몰제를 정해놓고 예. 이제 이 평가한 후에 이 품목 확대 문제라든가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은 품목 확대가 맞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제도 도입 때 이 과노동, 이 밤새 운전하고 이러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적정한 그 운임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이제 근로 그 권리도 확보해 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봤고 예. 적어도 올해 6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했을 때 예. 논의를 시작할 때에는 재검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품목 확대도 그렇고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도 연장하는 방식이 맞다는 정부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체적인 협의로 나가지 않고 예. 지금 정부는 이런 지금 파국을 예상해 놓은 상태로 몰고 왔다는 점에서 실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 평가와 관계없이 화물연대에 이 계속되는 파업을 이런 방식으로 제압했다는 어떤 반노동 정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청래 부원장님. 예, 뭐 저기 일몰제라는 게 뭐 지금 제도 보완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경우보다는 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딴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걸 시작하면서 일몰제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몰제로 간 이유는 뭐 제도 보완을 해서 새로 가겠다라는 측면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형식이 예. 되니까 그 부분의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안전운임제의 대상이 된 차가 수출입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수송 특수 자동차인데 이게 대수가 약 3만 대예요. 전체 화물차가 360만 대라고 하니까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걸 갖고 통계를 잡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안전운임제 하고 난 뒤에 사고율이 줄었다든가 그다음에 화물차 환경이 개선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지금 3년 연장하는 것은 예. 화물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영구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물연대에 대한 그 업무 개시 명령이 일단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보고요. 화제를 조금 돌려보죠. 이 한동훈 장관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자신 사는 아파트 현관 앞까지 찾아온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관계자들을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더 탐사 관계자들 민주당과 협업하는 정치 깡패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탐사 측에선 당연하게 정상적인 취재의 목적이었고 예고하고 방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처벌이 가능합니까? 일단 그 주거 침입죄의 형사상 구성 요건에는 어느 정도 해당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의나 허락 없이 이 공동 현관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공동 현관도 해당이 됩니까? 그 부분도 이제 집을 꼭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 안까지 침입하지 않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쳐야 됩니다. 근데 그 침입하는 행위로서 주거의 평온. 그러니까 실제 그 거주지에 사는 분이 공동 현관에 진입하거나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의 안정을 침해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제 더 탐사의 관련자들은 사전에 예고를 했고 취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 주거 침해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당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주장을 할 거고요. 아마 이렇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뭐 조각조각하는 게 아니라 성립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위법
법의 요건은 갖추었는데 처벌로 나가지는 않는다. 예. 이게 이제 형사법상 용어인데요. 아, 그게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예. 법률은. 이게 법은 상식이 되는데 뭐 조각한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지 말씀 계속 하시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만약에 고발해서 기소가 되면 이 부분이 다 터지겠죠. 옛날에 조국 장관 그 딸 조민 씨도 똑같은 방식의 이제 고소가 이루어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공동연관에 들어갔고요. 기소가 됐군요. 근데 아마 그래서 일단 더 탐사 측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법률적 부분은 다퉈갈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 목적이었다고 해도 이게 지금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총래 부원장님. 이 사건 아니 지금 뭐 공동 주거 침입하고 보복 금지 행위로 고발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선 그 아무 가장이 없는 집에 뭐 앞에 가서 뭐 도어락을 만지고 뭐 무슨 택배물을 보고 그 집안에 부인하고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뭐 사실 언론을 참칭한 내가 볼 때 유튜버들인데 이분들이 뭐 가짜 뉴스를 확산하고 뭐 이런 걸 행적이 말할 것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뭐 청담동 술집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한 달간 미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유족의 동의 없이 말이죠. 그 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행적을 가진 언론인을 참칭하는 분들이 집 앞에 와서 공동주거 침입을 해서 배를 누르고 이러면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수사 후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개념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사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유튜브들도 충분히 언론이라고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또 하나는 보복 범죄 문제입니다. 보복 범죄 성립됩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께서 좀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거 침입은 어쨌든 거기에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었고 이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표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한동훈 법무장관 이전에 한 가장으로서 개인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볼 땐 특가법상 이 보복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분히 개인의 어떤 그 권리가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보복범죄까지 나가서 하는 것은 뭐 이걸 이제 취재 행위로 한 장관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적어도 이제 그렇게 취재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복행위라고까지 이런 정도로 주장하면 이제 다른 언론이 뭐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뭐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과도한 조치시고 이걸 계속적으로 민주당과 또 연계시켜서 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총래 부원장님, 지금 한동훈 장관의 감정적 대응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볼 때 보복범죄 부분은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저도 조금 그거는 입정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당한 뭐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공감해봐라. 무슨 마음을 공감하라는 건지 압수수색이 나갈 때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공감해보라는 것은 범죄자의 마음을 공감해보라는 건지 범죄 혐의를 공감해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 집 앞을 찾아갔던 그 더 탐사 팀들은 어쨌든 앙심을 품고 갔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당한 불이익에 대한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아마 한동훈 장관이 보복범죄 혐의를 같이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증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다툼이 여지가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요. 나를 기소해라. 기소하면 자료를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더 탐사 측은.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무죄,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증거나 이런 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런 경우가 예, 있습니까? 왜냐하면 뭐 아마 이제 유력한 인사들도 정치적인 어떤 쇼잉으로 비춰질 수는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기소된 이후에 방어권이 이제 침해되면 재판 과정에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더 탐사 측은 여러 가지 혐의로 한동훈 장관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고발 고소당한 사건들이 있고 특히 이제 자기들이 뭐 주장하는 청담동 사건이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제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예. 거기에 관련자들이나 참고인이 어떤 진술을 했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언론으로서는 본인들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취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하고 예. 밝히는 것이 첫 번째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수사를 예. 통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뭐 본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소명하는 방식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만 언론으로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청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거죠.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기관의 수사를 빌어서 자신들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고 싶다 이 뜻인데 예. 통상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입증된 수사를 통해서 입증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저는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아, 수사.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또 이 부분은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라서 저희가 두 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